문반과 무반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직책을 뜻하는 말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신분을 뜻하는 말로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느 법전에도 양반을 특정 신분이라고 이렇게 법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안에서는 양반이 특권 신분층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유학 직역을 호적상에서 얻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곧바로 양반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같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 그 양반으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몇 프로 이내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왕실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재물들이 쌓여있는 창고를 내탕고라고 불렀는데, 내탕고에 쌓여있는 재물의 수준이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그 양의 그 재물들이 쌓여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재물들을 그럼 주로 어디에 많이 썼느냐? 민실파들이 무속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궁궐에서 이렇게 구슬하고, 또는 뭐 금강산 뭐 1만 2천 봉에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상을 차리고, 무속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 재물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모든 세금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다 토지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과시키느냐? 사람들이 땅을 갖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총법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9년 단위로 얼마씩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총액을 정해서 이제 할당하는 이제 그런 식의 세금 제도가 비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구의 증감이랄지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일단 있는 것이고요. 9년 단위로 총 내야 될 그 세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역의 실력자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그 나머지 세금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뭐 세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펑크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펑크가 난 부분들을 이 토지에다가 다 집중시켜서 도결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시키는 거죠. 남아있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 모든 세금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자를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황곡제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그 이자 수입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807년 기록에 보면은 전세 수입으로 거둔 수입이 국가 수입이 24만 섬인데 황곡의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이 99만 5천 섬이에요. 그럼 거의 5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도 정치기에 황곡제도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느냐? 쉽게 말하면 관리들이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 거죠. 빌려주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 빌려줬다고 작성해 놓고 강제로 이렇게 이자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황곡 규정상에 보면은 그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 창고에서 절반까지의 어떤 황곡 곡식만 빌려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다 빌려줘 버리는 거죠. 서류상 외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가 그 이자를 자기가 이제 챙기는 것이죠.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그 급식소로 난 수익이 국가 재정을 넘어서는 그런. 그렇죠. 네. 조선이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계속 해결해가는, 그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고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데, 군포를 뭐 보통 뭐 1년에 2필씩 걷었다라고 하는데 그 2필이라는 양 자체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큰 그런 액수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개의 어떤 그 관청에서만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관청에서 군포를 부과하는 문제가 생겨요. 뭐 훈련도감에서 군포를 부과하고, 뭐 어영청에서 군포를 부과하고, 뭐 전라감영에서 부과하고, 이 폐단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제 1803년에 이 정약용이 목격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갓난 아이가 군적 대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포가 부과되는데 논농사를 지을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김매기,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이 이양법을 할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그 일손이 약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요. 논에 물을 채워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잡초가 이제 덜 자라는,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심어놓고 모를 심기 때문에 잡초인 것과 아닌 것이 쉽게 구분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은 가을 수확부터 그 모내기 하는 전 시기까지 논이 이제 비어있죠. 그럼 그 시기에 겨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 홍병래 난지랄지 임술 농민봉기, 이런 그 농민봉기들은 동학농민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토지제도의 모순이랄지, 신분제의 모순이랄지, 사회 악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 봉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고 또 전국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 움직임이 이제 전개됐다는 그런 점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전개됐던 지역적 어떤 특성을 갖고 전개됐던 이 임술농민봉기 또는 홍경래난 또 그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그 수많은 농민봉기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